1347년 흑해 연안에 무역한 카파가 몽골군에 포위됩니다. 카파는 이탈리아 상업도시 제노바의 무역기지로 동양의 물건을 유럽으로 수입하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파를 단숨에 점령할 기세였던 몽골군 내에 갑자기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은 역병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이에 카파의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이때 이대로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몽골군이 역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에 던져버리고 철수합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도시로 날아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서도 역병이 발생했고 제노바 상선들은 물건을 챙겨 도망치듯 이탈리아로 출항했습니다.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선은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메시나에 도달합니다. 제노바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열에 시달리며 사망했고 이 정체 모를 역병은 곧 유럽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흑사병 유행 초기 중세인들은 이 역병이 하느님의 분노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퍼졌고 빠르게 죽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흑사병을 종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와 행렬을 행했죠. 흔히 이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의 피해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시대 도시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세 도시들은 흑사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흑사병 유행 초기 도시들은 이 병의 파괴력을 미리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파괴력을 눈치챘을 때는 도시 지도층까지 사망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등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이 오르비에 도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348년 4월경에 흑사병이 전파된 이 도시는 9월까지 5개월간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병으로 사망했고 도시를 관할하던 7인 위원회 소속 위원들까지 대부분 사망합니다. 계속된 역병으로 인해 상업과 교역이 중단되어 도시의 식량마저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에 고용된 의사는 한두 명에 불과했고 병원은 부족했습니다. 오르비에토는 도시 인구의 90%가 사망했으며 남은 생존자들은 모두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피스토이아는 흑사병에 대한 도시의 대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스토이아는 인근 도시들이 흑사병으로 혼란에 빠지자 보건위생규정이라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법령을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합니다. 법령은 이동통제에 관한 조치로 시작됩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방문했거나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며 누구도 잠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불법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물렸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통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염된 도끼나 악취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품들에 대해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이 악취가 옮긴다는 믿음 때문에 육류를 통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육점에 고기가 상해 냄새가 나지 않게 감독시키고 가죽을 가공하는 무드질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위반하는 자는 감시자까지 처벌했습니다. 늘어나는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도끼나 악취에서 병이 옮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의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에서는 시체를 관에 넣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장례 절차와 규모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 장례 관련으로 장례식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조문객은 교회 입구까지만 올 수 있었고 죽은 사람의 집에는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에 참석은 망자의 가족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일주일 동안 다른 집회에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을 통제하는 법령에 시민들의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때문에 법령이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어 3차례나 개정되었고 여러 항목들이 사라지거나 강화되었습니다. 예방에 크게 효력이 없어 보이는 항목은 사라지거나 보완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 중에는 고위직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응한 피스토이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 인구의 50%가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도시 행정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병이 빠르게 퍼져 도시의 고위층까지도 죽어나갔기 때문에 도시 행정기구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시를 이끌어 나가야 했으니 정관을 고쳐 성원을 12명으로 줄였으나 보건위생 규정을 만든 이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3차례 의결만 진행했을 뿐 6월 27일에 모였을 때는 그마저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의결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부서도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단 한 차례의 의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격리 조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 대응만 보면 중세 유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규정상 장례식에 사람들을 모을 수 없게 했지만 고위층은 예외였습니다. 더욱 심한 건 교회는 사실상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는 딱히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흑사병을 종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직자는 사실상 도시법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기도를 했고 성직자와 신도들이 길게 늘어서 도시를 도는 행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면은 병이 안 퍼질 수가 없겠네요. 오히려 절반이나 살아남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현재 수상도시이자 관광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과거에는 지중해 무역으로 유명했던 베네치아는 1348년 1월에 흑사병이 도달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빠르게 죽어나가자 이 흑사병 대응을 위해 3인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전염병에 걸린 외부인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데 이때 정말 당황한 것이 느껴지는 게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 있다면 화살을 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흑사병 창궐 초기 제노바시가 무허가 선박에 불화살을 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안전한 조치네요. 베네치아는 이어서 도시와 근처 촌락에 감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낯선 사람들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체의 처리는 선박을 차출해 시체를 근처 섬으로 이송하고 악취를 막기 위해 1.5m 이상 깊게 묻었습니다.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피렌체 역시 흑사병 대응을 위해 8인위원회를 조직합니다. 피렌체도 상인과 여행자 등 출입 통제를 먼저 실시했으며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감염된 자를 도시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두 도시 모두 도시 정부에 고용된 의사들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 흑사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흑사병에 대해 규명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환자와 이야기하거나 옷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열악한 위생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나 축제 등에 사람이 모이면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는 사실도 파악해 집회 자체를 자제시켰습니다. 이 두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들도 흑사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흑사병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12만 명이던 피렌체의 인구는 5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집회까지 막는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망자가 너무 빠르게 나와 도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그 임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시체를 옮기고 1.5m로 매장하고 감시 인력을 파견하고 이런 임무들을 수행할 인력을 확보해서 보내도 계속 다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니까 3인위원회나 8인위원회 같은 보건기구를 마련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도시 역시 교회 권력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밀라노는 1347년 흑사병의 첫 유행 당시 화를 면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세 가족이 흑사병에 감염되었지만 그들을 돕기보다는 접촉을 차단하여 고립시켰으며 밖으로는 도시의 문을 완전히 닫아 전염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시에나의 연대기 작가 안율로 디 투라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밀라노시가 외부와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기에 어느 누구도 도시 내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단지 3가족이 희생되는 것으로 그쳤다. 이렇게 당장은 흑사병을 피해갔지만 물론 주변 도시들이 모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361년 밀라노시에도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이 흑사병은 시민들은 물론 도시 고위층과 성직자까지 다 날려버렸고 이에 밀라노 군주 바르나보 비스콘티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합니다. 전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도시를 떠나 오두막이나 숲으로 가서 완쾌될 때까지 돌아올 수 없었고 사망한 자를 돌보던 사람은 10일이 지난 후에야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다수의 성직자가 사망해 그들이 관리하던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자 비스콘티는 역병으로 사망한 자들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며 전염병을 전파시킨 자들의 재산도 전부 다 몰수했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특정 인원으로 지정했는데 지정된 자 외에 환자를 돌보다 복귀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시켰습니다. 밀라노 군주 비스콘티의 법령에서는 다른 도시들에서 볼 수 있던 세밀한 조치들이 결여되었으며 처벌이 매우 강했습니다. 중세 도시 정부들의 흑사병 대응책 자체는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은 허술했고 교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생활을 통제하는 대응책에 시민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중세 도시들도 도시마다 대응안이 달랐지만 한 세기를 넘기며 몇몇 도시는 보건국을 설립하고 임시 격리병원을 만드는 등 대응은 점차 견고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WHO라는 거대 기구도 존재합니다. 각국의 전염병 대응 시스템도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시스템 안에 사는 우리는 혹시 중세인처럼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